뭐야 아빠 이거 이불이 내려간다. 됐어? 응. 교과서 전래 동화 3학년 4학년 들어가는 말 굽이굽이 아름다운 산을 넘어 뱃사공에 구수한 노랫소리를 담아 나르는 강을 건너 대대손손 이어져 온 우리 옛 이야기. 우리 옛 이야기는 초등학교 전 과정 속에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하지만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옛 이야기는 모든 내용을 다 보여주지 않고 일부분만을 소개하고 있거나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들려주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등장하는 옛 이야기를 미리 알고 있으면 훨씬 더 쉽게 교과 과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과서 전래 동화에는 어린아이들이 좀 더 쉽고 재미있게 교과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초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옛 이야기를 모두 골라 실었습니다. 또한 이야기에 어울리는 교과서 논술활동을 넣어 더욱 알차게 구성하였습니다. 교과서 전래 동화를 통해서 논술 실력을 쑥쑥 키워보세요. 하나, 오성과 한음. 들판의 곡식이 누렇게 익어가는 계절이 왔습니다. 집집마다 감나무에 탐스러운 감이 주렁주렁 매달렸습니다. 오성의 집 감나무에도 가지가 휘어지도록 감이 열렸습니다. 어느 날 오성의 집에 놀러온 한음이 감을 보며 군침을 삼켰습니다. 탐스러운 감이 많이 열렸구나. 오성은 한음의 마음을 알아채고 얼른 하인에게 감을 따오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인은 담 너머로 넘어간 담은 딸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옆집 하인들이 자기네 감이라고 우긴다는 것이었습니다. 한음은 어이가 없어 오성에게 물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담? 옆집에 누가 사시니? 권철대감님이 사셔. 좋은 수가 없을까? 권철대감은 임진왜란 때 큰 공을 세운 권율 장군의 아버지였습니다. 오성과 한음은 이대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내게 좋은 생각이 있어. 한음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오성도 한음의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성과 한음은 곧바로 권판서 댁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권판서의 사랑채로 들어가려 하자 하인들이 막아섰습니다. 무슨 일이기에 이리 소란스러운 것이냐? 권판서가 방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이때 오성이 얼른 마루로 뛰어올라가 방문 속으로 한 팔을 쑥 집어 넣었습니다. 그러자 창호지가 찢어지면서 구멍이 뻥 뚫렸습니다. 이게 무슨 무리한 짓이냐? 권판서는 노발대발했습니다. 오성은 조금도 당황해하지 않고 또박또박 말하였습니다. 나리, 이 팔이 누구의 것입니까? 그야 네 팔이지 누구의 것이겠느냐? 대감님 방 안에 있어도 제 팔이 맞습니까? 그렇고 말고. 그럼 저 담 너머에서 이쪽으로 뻗은 감나무 가지는 누구네 것입니까? 그제야 권판서는 오성과 한음이 왜 자신을 찾아왔는지 알았습니다. 옆집 이참판댁 아들의 글재주가 보통이 아니라더니 헛소문이 아니었구나. 그 감은 너희 것이 맞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 집 하인들은 그 감을 못 따게 합니까? 우리 집 하인들의 생각이 부족했구나. 어서 돌아가 겉과 맛있게 감을 따 먹으려무나.
오성과 한음은 평생 우정을 나누며 나라에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힘을 모아 큰 공을 세웠답니다. 둘, 주방의 일곱 친구. 옛날 한 옛날에 바느질을 잘하는 주부인이 살았어요. 주부인의 바느질 솜씨는 마을에 소문이 자자할 정도로 뛰어났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물론 이웃 마을 사람들까지도 특별한 옷은 주부인에게 바느질을 맡겼어요. 주부인은 주방에서 일곱 친구와 함께 바느질을 했어요. 바느질 감이 끊이지 않는 것은 모두 너희들 덕분이야. 그러니 너희들에게 이름 지어주마. 주부인은 바늘에게는 새우각시, 자는 척부인, 가위는 교두각시, 인두는 인화낭자, 다리미는 울낭자, 청실과 홍실은 청홍각시, 그리고 골무에게는 감투알미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어요. 어느 날 부인이 바느질을 하다 까무룩 잠이 들었어요. 바로 그때 척부인이 긴 허리를 꼿꼿이 세우며 말했어요. 나는 옷을 만들 때 넓고 좁고 길고 짧음을 척척 재잖아. 바느질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은 나야, 나. 척부인이 아무리 잘 된다고 해도 내가 천을 싹둑싹둑 자르지 않으면 옷 모양이 나오겠어요? 교두각시의 말에 새우각시가 몸을 부르르 떨며 말했어요. 아무리 귀한 구슬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도 몰라요. 자른 옷감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한 땀 한 땀 꿰매지 않으면 옷이 만들어지겠어요? 아마 내가 따라다니지 않으면 새우각시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꿰매지나.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일은 내가 하는 거야. 청홍각시는 한껏 자기 자랑을 늘어놓으며 배시시 웃었어요. 그만들 하게. 나는 매일 새우각시에게 찔려도 참고 있는데. 감투알미는 옥신각신하는 규방 친구들에게 점잖게 말했어요. 화로 곁에서 조용히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던 인화낭자가 조곤조곤 말을 했어요. 호호, 그만들 하세요. 내가 지나가야 주름이 쫙쫙 펴지지요. 게다가 새우각시가 실수에 삐뚤빼뚤해진 바느질도 내가 쓱 문지르면 흔적이 사라지잖아요. 인화낭자, 너는 기껏해야 저고리 깃이나 솔기를 다릴 때나 쓰이잖아. 심하게 구겨진 옷도 내가 한번 스치기만 하면 주름이 쫙 펴지잖아. 내가 마무리를 해야 바느질이 끝난 거라고. 울랑자는 인어남자를 보고 의기양양하게 말했어요. 주방 친구들이 티격태격 서로 자기 공을 내세우는 소리에 주부인이 잠에서 깼어요. 아유,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네. 너희들 공으로 옷을 만들기는 하지만 너희들을 움직이는 것은 바로 나야. 그러니 서로 잘났다고 다투지 말거라. 주부인은 잠결에 일어나 중얼거리다 다시 잠이 들었어요. 척부인이 잠든 주부인을 원망스럽게 쳐다보며 말했어요. 후유, 허리가 부러지도록 일을 했건만 정말 너무해. 맞아, 내가 없으면 천도 못 자르면서 잘 드니 안 드니 트집을 잡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 나도 부지런히 움직이며 바느질을 도왔지만 어쩌다 마음에 안 들면 매정하게 허리를 또 부러뜨리잖아. 너무 억울해서 가끔 주부인의 손톱 밑을 찌르면 감투알미가 막아서서 복수도 못했어. 엉엉. 새우각시를 따라 인화낭자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나는 뜨거운 불도 마다하지 않고 일을 도왔는데 후유. 나도 네 마음 알아. 하루에도 몇 번씩 시뻘겋게 달아오른 숯을 끌어안고 일을 했건만 그 공도 모르다니 정말 너무해. 울랑자가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주방 친구들의 투정에 귀가 가려웠던지 주부인이 벌떡 일어나 앉았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잘못을 많이 했느냐? 주부인의 서리빨 같은 호통에 감투알미가 나섰어요. 우리가 서로 공이 많음을 자랑하고 원망만 늘어놓았으니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주부인의 하해와 같은 넓은 마음으로 평소 저희들의 조그마한 공을 생각하여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감투알미의 말에 주부인은 한껏 누그러진 목소리로 말했어요. 감투알미의 말을 들어보니 바느질을 어찌 다 내 공으로 돌릴 수 있겠소. 내 지금까지 바느질을 하면서 몸이 상하지 않은 것은 모두 감투알미의 공이었구려. 내 그 공을 잊지 않겠소. 주부인과 감투알미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규방 친구들은 부끄러워 얼굴을 붉혔어요. 셋. 방귀쟁이 며느리. 옛날 한 마을에 갓 시집온 며느리가 살았어요. 새색시는 얼굴도 예쁘고 마음씨도 고왔지요. 나이 어린 신랑은 동생처럼 새색시 뒤를 졸졸 따라다녔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도 착한 며느리를 아끼고 사랑해 주었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시간이 지날수록 예쁜 새색시의 얼굴이 노랗다 못해 누렇게 변했어요. 영감, 우리 며느리 얼굴이 왜 누렇게 변할까요? 글쎄, 어디가 아픈 건 아니겠지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며느리 걱정 때문에 잠을 설쳤어요. 그리고 날이 밝자 며느리를 방으로 불렀어요. 얘야, 어디 아픈 곳이라도 있느냐? 어머니, 사실은 그동안 시집 온 뒤로 방귀를 뀌지 못해서 그래요. 뭐? 방귀를 못 뀌어서 그렇다고?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말이 놀랍기도 하고 우습기도 했어요. 아이고 아가야, 그깟 방귀가 대수냐? 빨리 시원하게 뀌어라. 며느리는 그동안 참았던 방귀를 한꺼번에 뀌었어요. 뿡 뿡뿡. 며느리가 맘 놓고 방귀를 뀌자 방 안에 있던 살림살이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그 바람에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그리고 새신랑은 깜짝 놀라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얘야, 네가 계속 우리 집에 있다가는 집안에 나만 아는 것이 하나도 없겠다. 아무래도 너는 친정집으로 돌아가야겠다. 너무나 부끄러웠던 며느리는 시아버지 말씀대로 친정집으로 가기로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데리고 길을 떠났어요. 먼 길을 온 시아버지는 주렁주렁 배가 열린 배나무 아래에서 잠시 쉬어가기로 했지요. 배 한번 먹음직스럽네. 꼴깍. 목이 마른 시아버지는 배를 보자 자기도 모르게 침을 꼴깍 삼켰어요. 그 모습을 본 며느리는 잠시 생각에 잠겼지요. 아버님, 잠시만 코와 귀를 막으세요. 뿡, 뿡. 새색시의 방귀에 배나무에 달려있던 배들이 모두 밑으로 떨어졌어요. 시아버지는 땅으로 떨어진 배들을 주워 모았지요.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장사꾼들이 시아버지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이 배들을 몽땅 우리에게 파시오. 배를 다 팔라고요? 시아버지는 많은 돈을 받고 장사꾼들에게 배를 팔았어요. 아이고, 며느리가 복덩이인 줄도 모르고 쫓아낼 뻔했잖아. 그깟 방귀가 대수라고. 예, 아가야, 그냥 집으로 돌아가자. 시댁으로 돌아온 방귀쟁이 며느리는 마음대로 뿡뿡 방귀를 뀌며 행복하게 살았어요. 넷. 도깨비 방망이.
옛날 어느 고을 마을에 욕심쟁이 형과 착한 동생이 살았습니다. 욕심쟁이 형은 마음보가 고약해 얼굴 가득 심술이 덕지덕지 붙었고 인정머리도 없었습니다. 아우야, 이제부터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시고 나가서 살아라. 형님, 이렇게 갑자기 나가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저야 어떻게든지 살아갈 수 있지만 부모님은 고생이 많으실 텐데요. 그건 내 알 바가 아니다. 욕심쟁이 형은 동생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동생을 부모님과 함께 내쫓았습니다. 동생은 할 수 없이 부모님을 모시고 산 밑에 있는 빈집에서 살았습니다. 착한 동생은 남의 밭을 빌려 일구고 시간이 날 때면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 부모님을 정성껏 모셨습니다. 어느 날 동생은 땔감을 구하려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톡하고 개암 하나가 동생 머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개암이잖아. 아버지가 좋아하시니 갖다 드려야지. 동생은 열심히 개암을 주워 호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지게에 나무를 가득 싣고 산을 내려오는데 날이 어둑어둑 저물었습니다. 아, 너무 늦었네. 이대로 산을 내려가면 길을 잃을지도 모르니 빈집에서 하루 묵어가야지. 쿵, 쿵, 쿵. 빈집에서 까무룩 잠이 든 동생은 이상한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문틈으로 밖을 내다본 동생은 깜짝 놀랐습니다. 빈집 마당에서 도깨비들이 도깨비 방망이를 휘두르며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고기 나와라 뚝딱, 밥 나와라 뚝딱. 도깨비들이 방망이를 두드리자 맛있는 음식이 척척 차려졌습니다. 하루 종일 굶어 배가 고팠던 동생은 맛있는 음식을 보자 입안에서 군침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참, 개암이 있었지. 개암이라도 물고 있어야겠다. 탁! 입안에 물고 있던 개암이 큰 소리를 내며 깨졌습니다. 그런데 개암 깨지는 소리에 깜짝 놀란 도깨비들이 방망이를 마당에 내려둔 채 모두 도망을 갔습니다. 날이 밝자 동생은 도깨비가 두고 간 방망이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도깨비 방망이에요. 새집 나와라 뚝딱, 금 나와라 뚝딱. 동생의 말이 끝나자마자 어느새 초가집이 사라지고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 뚝딱 세워지더니 금이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마음씨 착한 동생은 부모님을 모시고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5. 해치와 괴물 사형제. 아주 먼 옛날 넓은 바다와 기름진 땅이 처음 생겼을 때 하늘에는 정의를 지키는 해의 신 해치가 살고 있었어요. 해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세상에 골고루 햇빛을 비추어 주었어요. 그러다 누군가 나쁜 짓을 하면 불이 나게 달려가 머리에 솟아있는 정의의 불로 들이받았어요. 해치의 날카로운 뿔은 단단해서 아무도 꺾지 못했지요. 어두운 땅속 나라에는 무서운 괴물들이 많이 살았는데 그 중에서도 괴물 사형제는 가장 못된 괴물이었어요. 첫째는 뭉치기 대왕, 둘째는 뿜기 대왕, 셋째는 던지기 대왕, 넷째는 박치기 대왕으로 툭하면 땅 위로 올라와 불을 질렀어요. 그때마다 해치가 나타나 불을 끄고 괴물 사형제를 어두운 땅 속으로 쫓아버렸지요. 해치만 없으면 이 세상은 우리 것인데. 어떻게 하면 해치를 물리칠 수 있을까? 해치는 밤의 해를 깊은 바다에 밀어넣고 바다 밑에 넣어두고 잠을 자니까 우리가 훔쳐오자. 좋아, 우리가 힘을 합치면 해치라고 해도 별 수 없을걸. 해치를 몹시 싫어한 괴물 사형제는 틈만 나면 해치를 없앨 궁리를 했어요. 파도가 넘실대는 깊은 밤이었어요. 해치가 깊이 잠이 들자 괴물 사형제는 살금살금 다가가 해를 훔쳐왔어요.
그러고는 해를 쩍쩍쩍쩍 네 조각을 내서 하늘에 뿌렸어요. 하지만 해치는 세상 모르고 쿨쿨 잠만 잤지요. 다음 날 아침, 괴물 사형제가 조각낸 해가 동서남북에 떠서 반짝반짝 빛을 냈어요. 그리고 햇빛이 쨍쨍 내리쬐자 사람들은 더워서 아우성을 쳤지요. 어? 하늘에 해가 내시잖아. 이거 큰일이군. 너무 뜨거워서 밖에 나갈 수가 없어. 사람들과 동물들은 너무 더워서 제대로 숨도 못 쉬고 헉헉거렸고 나무와 풀도 시들시들 말라갔어요. 해치는 여기저기서 들리는 사람들의 신음소리에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어요. 해치는 하늘에서 조각난 해를 가지고 불장난하고 있는 괴물 사형제를 발견했죠. 해치가 입을 크게 벌리고 숨을 크게 들이쉬자 둥실둥실 떠다니는 구름들이 모두 빨려 들어갔어요. 그러고는 다시 입을 크게 벌리고 숨을 내뱉자 휭 태풍이 불고 큰 비가 내려 불이 꺼졌어요. 괴물 사형제야, 훔쳐간 해를 내놔라. 해치가 쩌렁쩌렁 소리를 질렀지만 괴물 사형제는 꿈쩍도 안 했어요. 나랑 박치기를 해서 이기면 해를 주지. 넷째 괴물인 박치기 대왕은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해치에게 이 말을 들이대며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해치의 뿔에 찔려 나가 떨어졌지요. 내 동생을 쓰러뜨리다니. 나랑 던지기 시합을 해서 이기면 해를 주지. 던지기 대왕은 커다란 바위를 번쩍 들어 해치에게 던졌지만 이번에도 해치의 단단한 뿔에 바위는 산산조각이 났어요. 던지기 대왕은 너무 분해서 씨근거렸어요. 해치야, 나랑 뿜기 겨루기를 해서 이기면 해를 주지. 둘째 뿜기 대왕은 입으로 뜨거운 불기둥을 훅 뿜어댔어요. 하지만 해치가 훅 하고 차가운 서리 기둥을 뿜자 불기둥은 순식간에 꺼지고 뿜기 대왕의 입에 얼음이 주렁주렁 맺혔지요. 동생들이 해치에게 모두 지자 첫째 괴물인 뭉치기 대왕은 분해서 몸을 부들부들 떨었어요. 내가 기필코 해치를 물리쳐 주겠다. 나와 뭉치기 시합을 해서 이기면 해를 주지. 뭉치기 대왕은 4개의 해를 하나로 뭉쳐 해치에게 던졌어요. 어마어마하게 커진 해는 활활 타오르며 빠르게 해치의 입속으로 들어갔지요. 해치는 입을 크게 벌리고 괴물 사형제를 향해 해를 뿜어댔어요. 으아! 괴물 사형제는 이글이글 불타는 해를 피해 땅속으로 도망쳐 버렸어요. 괴물 사형제를 물리친 해체는 하늘로 올라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세상에 골고루 햇빛을 비추어 주었어요. 그리고 다시는 해를 도둑맞지 않게 잘 간수했지요. 괴물 사형제는 여전히 해치를 무서워했지만 가끔 세상에 나와 못된 짓을 했대요. 6. 좁쌀 한 털러 장가가는 총각. 옛날 어느 마을에 돌쇠라는 총각이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돌쇠는 발밑으로 또르르 굴러온 좁쌀 한 톨을 달랑 들고 세상 구경을 떠났어요. 구비구비 산등성이를 걷다 보니 어느새 날이 저물었어요. 돌쇠는 주막에서 하룻밤 묵어가기로 했지요. 주모, 밤새 이 좁쌀을 맡아두었다가 내일 아침에 주세요. 아니, 이 좁쌀 한 톨이 뭐 대단하다고 나한테 맡긴담. 주모는 돌쇠가 준 좁쌀을 아무데나 휙 던져놓고 잠이 들었어요. 다음날 아침, 돌쇠는 주모에게 좁쌀을 돌려달라고 했어요. 주모는 투덜거리며 좁쌀을 찾았지만 좁쌀은 감쪽같이 사라졌어요. 아유, 총각 어쩌지? 아마 지난밤에 쥐가 먹어치웠나 보군. 내 다른 좁쌀을 주지. 아이고, 안 돼요. 당장 그 좁쌀을 먹은 쥐라도 잡아주세요. 돌쇠가 막무가내로 조르자 주모는 하는 수 없이 쥐 한 마리를 잡아 돌쇠에게 주었어요. 돌쇠는 좁쌀 한 톨 대신 주모에게 받은 쥐를 가지고 길을 떠났어요.
쥐 한 마리를 품에 안고 무작정 길을 걷던 돌쇠는 날이 저물자 초가집을 찾아가서 하룻밤만 묵어가게 해달라고 했어요. 아주머니, 이 쥐를 맡아두었다가 제가 떠날 때 주세요. 마음씨 좋게 생긴 집주인 아주머니는 돌쇠가 준 쥐를 아무렇게나 던져버렸어요. 다음날 아침, 돌쇠가 아주머니에게 쥐를 돌려달라고 했어요. 아주머니가 집안을 모두 둘러보았지만 쥐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총각, 아무리 찾아도 쥐가 없네. 아무래도 고양이가 먹어치웠나 보군. 그럼 쥐를 먹은 고양이라도 주세요. 아주머니는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고양이를 돌쇠에게 주었어요. 쥐 대신 고양이를 얻은 돌쇠는 쉬지 않고 걸음을 옮겼지요. 날이 어두워지자 돌쇠는 부잣집에서 하룻밤을 묵어가게 되었어요. 주인어른, 이 고양이 좀 맡아주세요. 그런데 돌쇠가 맡긴 고양이를 부잣집 개가 물어 죽였어요. 마음씨 착한 집주인은 돌쇠에게 고양이 대신 개를 주었지요. 돌쇠는 개를 데리고 또다시 길을 떠났어요. 날이 어두워지자 돌쇠는 한 상인 집에서 하룻밤을 묵어가게 되었어요. 돌쇠는 상인에게 개를 주면서 하룻밤만 맡아달라고 했어요. 상인은 돌쇠가 맡긴 개를 마구간에 넣어두었어요. 그런데 마구간에 있던 당나귀가 뱀을 보고 놀라 공중공중 뛰다가 그만 개를 밟고 말았어요. 상인은 다친 개 대신 당나귀를 주었지요. 돌쇠는 당나귀를 타고 타박타박 길을 떠났어요. 며칠 뒤 돌쇠는 한양까지 오게 되었어요. 임금님이 사시는 궁궐도 구경하고 저작거리에 나가 신기한 물건도 구경하느라 해가 저무는지도 몰랐지요. 돌쇠는 늦은 저녁이 되어서야 호롱불이 켜져 있는 주막에 들어갔어요. 주모, 이 당나귀를 맡아주시오. 주모는 당나귀를 외양간에 매두었어요. 그런데 암소의 뒷걸음질에 당나귀의 다리가 부러졌어요. 주모는 당나귀 대신 암소를 돌쇠에게 주었지요. 한양에는 구경할 것이 너무 많았어요. 여기저기 암소를 끌고 다니던 돌쇠는 백정집에서 하룻밤을 묵어가게 되었어요. 느지막이 일어나 암소를 찾는 돌쇠에게 백정이 말했어요. 총각, 미안하네. 우리 아들이 총각이 맡긴 암소를 정승댁에 팔아먹었다네. 내 다른 암소를 사주지. 안 돼요. 저는 꼭 그 암소여야 해요. 정승댁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세요. 돌쇠는 불이 나게 정승댁을 찾아가 문을 쾅쾅 두드리며 소리쳤어요. 내 암소 내놔요. 이 댁에서 사간 암소를 돌려주시오. 잔치 준비를 하고 있던 하인들은 깜짝 놀라 문 밖으로 몰려 나왔어요. 어제 산 암소는 이미 잡아서 잔치상에 올렸소. 그럼 그 암소를 먹은 사람이라도 데려오시오. 아니, 소고기를 먹은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어떻게 데리고 오나? 그럼 소고기를 가장 많이 먹은 사람을 데려오시오. 돌쇠가 막무가내로 때를 쓰자 하인들은 당해낼 재간이 없었어요. 돌쇠와 하인들이 옥신각신 떠드는 소리에 구경꾼까지 몰려들어 정승댁 문 밖은 어수선해졌어요. 소란스러운 소리에 정승이 하인을 불러 자초지종을 물었지요. 정승은 대문 틈으로 돌쇠를 찬찬히 훑어보더니 집 안으로 불러들였어요. 네, 지금껏 네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어째서 꼭 그 암소여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말해보아라. 돌쇠는 정승에게 좁쌀한 톨이 암소가 된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주었어요. 가만히 이야기를 듣고 있던 정승은 돌쇠의 당찬 모습이 마음에 쏙 들었죠. 좁쌀한 톨로 암소를 만들었다니 배짱이 두둑한 젊은이로군. 저 배포면 앞으로 무슨 일인들 못할까? 정승은 딸을 불러냈어요.
내 딸이 소고기를 가장 많이 먹었는데 어떻게 할 생각인가? 제 전 재산을 먹어버렸으니 제가 데리고 가겠습니다. 좋네. 내 딸을 데려가게나. 좁쌀 한 톨로 정승 딸에게 장가를 든 돌쇠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7. 나무 그늘을 산 총각.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욕심쟁이 부자 영감이 살았어. 어찌나 욕심이 많고 인색한지 한 번도 다른 사람을 도운 일이 없었어. 부자 영감의 집 앞에는 커다란 느티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여름이 되면 부자 영감은 나무 그늘 아래에 자리를 깔고 낮잠을 즐겼어. 하지만 욕심 많은 부자 영감은 마을 사람들이 나무 그늘 근처에 오는 것도 싫어했지. 어느 날 마음가짐이 바르고 똑똑한 총각이 이 마을로 이사를 왔어. 총각은 밭에서 일을 하다가 무지 더워 부자 영감의 집 앞 느티나무 그늘에 가서 땀을 식혔지. 와, 시원하다. 이렇게 푹푹 찌는 날에는 나무 그늘 아래가 최고지. 총각은 잠들어 있는 부자 영감 곁에 앉아 땀을 식혔어. 그때 총각의 인기척 때문에 부자 영감이 잠에서 깼어. 젊은이는 누군데 함부로 남의 나무 그늘에서 쉬고 있나? 그늘에서 썩 나가거라. 부자 영감이 화를 내자 총각은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어. 영감님, 이 나무 그늘이 영감님 것입니까? 이 나무는 우리 고조 할아버지께서 심었으니 내 것이지. 빨리 그늘에서 나가거라. 총각은 부자 영감의 말을 듣고 보니 그럴듯했지만 부자 영감의 마음씨가 너무 야박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고조 할아버지가 심은 나무니 자기 것이라고 하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이렇게 더운 날 나무 그늘을 혼자 이용하는 것은 너무 심하단 말이야. 총각은 잠시 이런저런 궁리를 하다가 부자 영감에게 말을 했어. 영감님, 그런 줄도 모르고 제가 그만 실례를 했군요. 나무 그늘이 필요해서 그러니 저에게 나무 그늘을 팔지 않으시겠어요? 돈을 주고 나무 그늘을 사겠다고? 네, 얼마를 드리면 될까요? 나무가 커서 그늘도 넓을 테니 5냥만 주게. 총각에게 5냥은 큰 돈이었지만 영감의 마음이 바뀔까봐 얼른 5냥을 꺼냈어. 부자 영감은 5냥을 만지작거리며 총각에게 나무 그늘 자리를 내주었어. 5냥을 주고 나무 그늘을 산 총각은 부자 영감 옆에 누웠어. 그러다 마을 사람들이 지나가면 쉬었다 가라고 말했지. 부자 영감의 눈치를 보며 머뭇거리는 마을 사람들에게 총각은 자신이 5냥을 주고 나무 그늘을 샀다고 말했어. 마을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나무 그늘 아래에서 땀을 식혔어. 한낮이 지나 해가 서쪽으로 기울자 그림자가 부자 영감네 집 마당 안까지 길게 드리워졌어. 총각도 나무 그늘을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어. 아니 이보게 총각, 왜 우리 집 마당 안까지 들어왔나? 영감님, 저는 단지 나무 그늘을 따라온 뿐인데요. 부자 영감은 어이가 없었지만 이미 팔아버린 나무 그늘이니 어쩔 수 없었지. 시간이 지나자 나무 그늘은 대청마루를 지나 방 안까지 드리웠지. 총각은 신을 신은 채로 방 안에 들어가 벌러덩 누웠어. 총각은 완전히 해가 진 다음에야 부자 영감의 집을 떠났지. 총각은 그 다음 날도 나무 그늘을 따라 영감네 집 안까지 들어와 잠을 잤지. 영감네 식구들은 총각이 점점 귀찮아졌어. 아버지, 얼른 5냥을 돌려주고 우리 집에서 내쫓으세요. 식구들이 돈을 다시 돌려주라고 아우성을 치자 영감은 하는 수 없이 총각에게 나무 그늘을 산 일을 물리자고 했지. 총각, 내가 5냥을 돌려줄 테니 나무 그늘을 산 일 없었던 걸로 하세.
아니 영감님 무슨 말씀이세요? 이 나무 그늘이 없으면 저는 이 더위에 쉴 곳이 없어요. 그러니 그런 말씀은 앞으로 하지 마세요. 여보게, 그럼 내가 열량을 주겠네. 겨우 열량의 이 좋은 나무 그늘을 팔 수는 없지요. 한 5천냥이라면 모를까요? 뭐? 5천냥이라고? 이런 도둑을 보았나? 영감은 총각의 말에 기가 막혔어. 영감은 후회를 했지만 어쩔 수 없었지. 그러던 어느 날 영감은 귀한 손님들을 집에 초대했어. 잔치의 여흥도 무르고 나무 그늘도 서서히 집안을 들이웠지. 총각은 물론 마을 사람들이 나무 그늘을 따라 영감네 집 안으로 들어왔어. 총각과 마을 사람들은 왁자지껄 떠들면서 벌러덩 드러눕거나 맛있는 음식이 차려진 상 앞으로 다가와 킁킁 냄새도 맡았어. 이 희한한 광경을 지켜보던 손님들은 의아하게 생각했지. 여보게 젊은이, 보아하니 이 집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는가? 총각은 손님으로 온 선비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어. 총각의 이야기를 듣고 난 손님들은 부자 영감을 나무랐지. 이 사람아, 함께 사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야박하게 굴면 안 되지. 어떻게 나무 그늘을 사고 팔 수 있는가? 내가 지금까지 사람을 잘못 알았던 것 같네. 손님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하고 영감 집을 떠났어. 망신을 당한 부자 영감은 친구도 잃었어. 부자 영감은 뒤늦게 후회를 했지만 소용없었지. 부자 영감은 창피해서 식구들을 데리고 멀리 이사를 갔어. 그 뒤 마을 사람들과 총각은 나무 그늘에서 마음껏 쉴 수 있었지. 8. 신기한 그림 족자. 옛날 깊은 산속에 전우치라는 도사가 살았어요. 벼슬자리에서 물러나 도수를 배운 전우치는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었죠. 어느 날 전우치는 구름을 타고 울음소리가 들리는 집으로 찾아갔어요. 나는 전우치라고 하오. 도대체 무슨 일로 이렇게 서럽게 우는 게요? 나리, 제 이름은 한자경이라고 하옵니다. 아버님이 그저께 돌아가셨지만 돈이 없어 장사를 치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눈먼 어머니도 저렇게 자리에 누워 계시니 제 처지가 서러워 울고 있었습니다. 전우치는 한자경을 불쌍하게 가지고 간 그림 족자를 건네주었어요. 여보게, 이 족자를 방에 걸어두고 고지기를 부르게. 족자에서 고지기가 나오면 첫째 날에는 100냥을 달라고 해서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다음 날부터는 매일 1냥씩만 달라고 하게. 반드시 하루에 1냥일세. 만약 욕심을 부리면 큰 화를 당하게 될 거야. 전우치는 신신당부를 하며 산속으로 돌아갔어요. 한자경이 벽에 그림 족자를 걸고 고지기야 하고 불렀더니 한 총각이 그림에서 톡 튀어나왔어요. 100냥만 다오. 고지기는 한자경에게 돈꾸러미를 주고 호련히 사라졌어요. 한자경은 100냥으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매일 고지기가 준 1냥으로 어머니를 모시며 근근히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자경이 장터 주막에서 국밥을 먹고 있을 때였어요. 세상에, 9만평 논마지기가 단돈 100냥이라고? 맹대감이 쫄딱 망해서 땅을 헐값에 내놓았다더군. 나한테 100냥이 있다면 당장 살 텐데. 정말 아까워. 집에 돌아온 한자경은 주막에서 들은 이야기를 곱씹으며 부자가 될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러고는 날이 밝자 고지기를 불러내 100냥을 달라고 했어요. 필시 족자에 그려진 곳간에 돈이 가득 들어있는 것 같으니 어서 곳간문을 열어라.
만약 곳간문을 열지 않으면 너를 산속에 묶어서 호랑이의 밥이 되게 하겠다. 고지기는 한자경의 협박에 못 이겨 그림 속 곳간문을 열어주었어요. 한자경은 냉큼 곳간 안으로 들어갔어요. 곳간 안에는 금은 보화와 돈꾸러미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한자경이 닥치는 대로 금은 보화와 돈꾸러미를 움켜쥐고 곳간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데 문이 굳게 닫혀 열리지 않았어요. 컴컴한 곳간 안에 갇혀 부들부들 떨고 있는 한자경 앞에 포졸들이 나타났어요. 곳간에 도둑이 들었다. 한자경은 포졸들에게 잡혀 임금님 앞으로 질질 끌려갔어요. 감히 내 금은 보화에 탐을 내다니 저자에게 곤장 100대를 쳐라. 저는 임금님의 곳간인 줄 몰랐습니다. 그저 그림 속에 있는 곳간에 들어갔을 뿐입니다. 형틀에 묶인 한자경이 곳간에 들어온 사연을 주절주절 이야기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으악! 한자경의 엉덩이에 곤장이 철썩철썩 내려쳐질 때마다 비명소리가 대궐 안에 울려 퍼졌어요. 바로 그때 전우치가 나타나 임금님에게 그동안의 일을 차근차근 이야기하며 한자경을 용서해달라고 했어요. 임금님은 도수를 부리는 전우치가 두려워서 할 수 없이 한자경을 풀어주었어요. 전우치 덕분에 겨우 살아난 한자경은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어요. 한자경은 벽에 걸린 족자에 곳간 그림이 사라진 것을 보고 욕심부린 것을 후회했어요. 아호, 은혜 갚은 고목. 옛날 초가집들이 옹기종기 어깨를 맞다고 있는 시골 마을에 무서운 추위가 닥쳤습니다. 집집마다 땔감이 다 떨어졌는데 이러다간 겨울 나기가 힘들 거야. 이렇게 추위에 떨고만 있을 게 아니라 마을 앞 고목이라도 베어 땔감으로 씁시다. 무사히 겨울을 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을 청년들은 저마다 도끼를 들고 고목으로 향했습니다. 이 나무는 안 되네. 이 고목은 오랫동안 마을을 지켜온 귀한 나무야. 차라리 우리 행랑채를 뜯어 땔감으로 쓰게나. 고목을 막아서며 간곡히 부탁하는 노인의 말에 마을 청년들은 노인의 행랑채를 뜯어 땔감으로 썼습니다. 다음해 봄이 되어 노인의 집에 일손이 필요해졌습니다. 행랑채가 없어 일꾼을 들일 곳이 없으니 앞으로 농사를 어찌 지을꼬. 할머니의 한숨소리에 노인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며칠 뒤 노인의 집으로 낯선 청년이 뚜벅뚜벅 걸어 들어왔습니다. 영감님, 새끼 배불리 먹여만 주시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미안하네만 우리 집엔 자네를 재워줄 행랑채가 없어. 잠자리는 걱정 마십시오. 노인의 허락이 떨어지자 낯선 청년은 곧바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청년은 혼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척척 해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청년은 밤만 되면 어디론가 사라졌다가 이튿날 아침에야 다시 오곤 하는 것이었습니다. 노란 벼가 넘실대는 가을이 되었습니다. 노인의 집도 여문 벼와 콩을 거둬들였습니다. 노인은 묵묵히 일해준 청년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이렇게 곡식을 많이 거두었으니 마음이 뿌듯하네. 다 자네 덕분이야. 청년이 가만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더 고마운걸요. 죽을 뻔했던 제 목숨을 구해주셨잖아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린가? 저는 고목에 있는 신령입니다. 마을 청년들이 저를 배려할 때 구해주신 영감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 이곳에 온 것입니다. 이제 제 일을 끝냈으니 이만 돌아가겠습니다. 말을 마친 청년은 눈 깜짝할 사이에 고목 속으로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뒤로 고인 고목을 더욱 아끼며 보살폈고 마을 사람들도 고목에 함부로 손대지 못했답니다. 열 꽁지 닷발 주둥이 닷발. 옛날 어떤 산골에 홀어머니가 아들 하나를 데리고 살았어요. 하루는 아들이 산에 가서 나무를 한 짐 해가지고 집에 돌아와 보니 어머니가 안 보였어요. 여기저기 어머니를 찾아 헤매던 아들은 이웃집에 가서 물었어요. 혹시 아주머니, 혹시 저희 어머니가 어디에 계신지 알고 계세요? 얘야, 이 일을 어쩌면 좋으냐? 아까 낮에 꽁지가 닷발, 주둥이가 닷발이나 되는 커다란 새 2마리가 네 어머니를 채갔단다. 아들은 깜짝 놀랐지만 정신을 가다듬고 집을 나섰어요. 발걸음을 재촉한 아들은 논에서 모내기를 하는 아저씨에게 꽁지가 닷발, 주둥이가 닷발이라는 새가 어머니를 채가는 것을 보았는지 물어보았어요. 이놈 30맞이기에 모를 다 심어주면 알려주지. 아들이 모를 다 심자 아저씨는 볏짚을 태운 재를 한 움큼 주며 말했어요. 저기 보이는 고개 너머로 날아갔단다. 아들은 재를 주머니에 넣고 부지런히 고개를 향해 걸어갔어요. 고갯마루에 올라선 아들은 고추밭에서 김을 메고 있는 아주머니에게도 물어보았지요. 이 고추밭에서 김을 다 매주면 알려주지. 아들이 김을 다 매주자 아주머니는 고춧가루를 한 움큼 주면서 말했어요. 구름이 걸쳐있는 큰 산 너머로 날아갔단다. 마지기는 논밭 넓이의 단위로 한 마지기는 벽시 한 말의 모 또는 씨앗을 심을 만한 넓이입니다. 아들은 고춧가루를 주머니에 넣고 길을 떠났어요. 큰 산을 향해 또다시 발걸음을 재촉했지요. 겨우겨우 산을 넘어서 가다 보니 까치가 참나무 위에 앉아있는 것이 보였어요. 까치야, 꽁지가 닷발, 주둥이가 닷발이나 되는 커다란 새가 어머니를 채가는 것을 보았니? 벌레를 잡아주면 알려주지. 아들은 닥치는 대로 벌레를 잡아서 까치에게 주었어요. 까치는 나무에 붙어있는 삭정이를 꺾어주며 말했어요. 저기 보이는 바위산 너머로 날아갔지. 까치가 가리키는 바위산을 보니 깎아지른 듯한 벼랑이었어요. 아들은 삭정이를 허리춤에 메고 바위산을 넘어갔지요. 아들은 나무 구멍을 들락날락하는 다람쥐에게도 물어보았어요. 도토리를 주워주면 알려주지. 아들은 도토리를 주워 다람쥐에게 주었어요. 다람쥐는 아들에게 국화과에 하늘살이 풀인 독고마리 열매를 주며 말했어요. 가시덤불이 뒤덮인 산 너머로 날아갔어. 아들은 다람쥐가 준 독고마리 열매를 주머니에 넣고 가시 넝쿨이 뒤덮인 산을 찾아갔어요. 겨우 가시 넝쿨 산을 넘은 아들은 커다란 바위 굴을 발견했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 굴 입구에 새의 깃털이 떨어져 있었어요. 아, 여기가 꽁지 닷발, 주둥이 닷발 되는 새가 사는 굴이구나. 아들은 어두컴컴한 굴 안으로 들어갔어요. 서서히 굴 안이 밝아지더니 큰 집이 나왔어요. 살금살금 집 안으로 들어간 아들은 쇠창살이 있는 곳에 갇혀있는 어머니를 발견했어요. 아들은 무지무지 반가운 마음에 큰 소리로 어머니를 불렀어요. 어머니, 어머니, 빨리 나오세요. 아니 얘야, 어떻게 여기까지 찾아왔느냐? 나는 여기서 꽁지 닷발, 주둥이 닷발 되는 새가 죽어야만 나갈 수 있단다. 어머니,
걱정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리세요. 어머니가 그곳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게요. 자신 있게 말한 아들은 어머니를 구해낼 궁리를 했어요. 아, 어떻게 해야 꽁지 닭발, 주둥이 닭발 되는 새를 죽일 수 있을까? 아들은 집안 여기저기에 재와 고춧가루 그리고 독고마리 열매를 흩뿌려 놓고 아궁이에 삭정이를 넣어두었어요. 그리고 구석에 몰래 숨어서 꽁지 닭발, 주둥이 닭발 되는 새를 기다렸죠. 그때 꽁지 닭발, 주둥이 닭발 되는 새 두 마리가 푸드덕 요란한 소리를 내며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캣캣, 이게 무슨 냄새지? 컥컥, 정말 매워서 눈도 못 뜨겠어. 발바닥도 따끔거리는데. 아무래도 오늘은 부엌에 있는 무쇠솥 안에서 자야겠는걸. 아들은 두 새가 솥 안으로 들어가자 뚜껑 위에 무거운 돌을 얹혀놓고 불을 떼기 시작했어요. 두 새는 처음에는 따뜻했지만 솥이 점점 뜨거워지자 푸드덕거리다 죽었어요. 꽁지 닭발, 주둥이 닭발 되는 새가 죽자 어머니가 갇혀있던 새창살이 저절로 떨어져 나갔어요. 네 덕분에 내가 살았구나. 어머니, 빨리 집으로 돌아가요. 아들이 소단에 있던 죽은 새들의 가루를 뿌리자 하늘하늘 날리더니 모기가 되었어요. 11. 신청가. 옛날 푸른 파도가 철썩이는 바닷가 외딴 마을에 안못 보는 신봉사와 딸 심청이가 살았습니다. 신봉사는 아내가 딸을 낳고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나자 혼자서 어린 딸을 안고 이 마을 저 마을로 젖동량을 다녔습니다. 불쌍한 우리 청이 젖 좀 주시구려. 어엿한 처녀로 자란 심청은 꼼꼼한 바느질 솜씨로 삭바느질을 하고 남의 집 밭에 나가 김도 매면서 아버지를 봉양했습니다. 어느 날 이웃 마을에 놀러 갔던 신봉사는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개울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사람 살려. 거기 누구 없소. 다행히 지나가던 스님이 신봉사를 구해주었습니다. 부처님께 공양미 300석을 시주하면 눈을 뜰 수 있을 텐데. 눈을 뜰 수 있다는 말에 신봉사는 덜컥 시주를 약속하고 말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신봉사는 어디서 공양미 300석을 구할까 고민하다가 그만 병을 얻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어디 아프세요? 정아, 이 못난 아비가 눈을 뜨겠다는 욕심에 공양미 300석을 시주하겠다고 약속했단다. 이 일을 어쩌면 좋을꼬. 심청은 아버지가 눈만 뜰 수 있다면 자신이 어떤 일이든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심청은 인당수의 제물이 되면 많은 돈을 준다는 뱃사람의 이야기에 귀가 번쩍 뜨어 선뜻 제물이 되겠다고 나섰습니다. 시주는 욕심없는 마음으로 절이나 스님에게 물건을 베푸는 일을 말합니다. 인당수로 떠나는 날, 따뜻한 밥을 지어 아버지께 밥상을 차려드리고 집을 나온 심청은 울음을 감추며 배에 올랐습니다. 안 된다. 내 딸은 못 데려간다. 뒤늦게 소식을 듣고 달려온 신봉사가 애타게 딸을 불렀지만 심청을 태운 배는 벌써 바다 한가운데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둥, 둥, 둥. 뱃머리에 선 심청은 깊고 푸른 인당수를 바라보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용왕님, 꼭 아버지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나풀나풀 치맛자락을 흩날리며 인당수에 뛰어드는 심청의 모습은 바닷물에 날개가 젖은 나비처럼 애초로웠습니다. 인당수 물결 속으로 끝없이 빨려 들어가던 심청은 환한 얼굴로 자신을 부르는 엄마를 보았습니다. 엄마! 심청은 엄마의 품에 안겨 그동안 가슴을 채우고 있던 슬픔과 서러움을 녹이고 가슴 가득 엄마의 온기를 담았습니다.
너의 착한 마음에 감동한 옥황상제께서 너를 세상으로 돌려보내기로 했단다. 저기 보이는 연꽃이 너를 세상으로 인도할 거야. 바닷물이 평온하고 잔잔한 어느 날, 인당수에 빛 고운 연꽃이 떠올랐습니다. 어부들은 귀한 연꽃을 궁으로 가져갔습니다. 궁에 내려놓은 연꽃이 열리더니 그 속에서 환한 빛에 쌓인 심청이 걸어나오자 좋은 옷과 귀한 음식을 먹고 지냈지만 심청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슬퍼했습니다. 왕비, 무슨 걱정이라도 있는 거요? 심청이 고향에 홀로 계신 눈먼 아버지 이야기를 하자 임금은 전국의 모든 봉사들을 위한 잔치를 열 것을 약속했습니다. 심청이 떠난 후 신봉사는 욕심 많은 뺑덕어미와 살았습니다. 신봉사는 임금이 봉사들을 위한 잔치를 연다는 소문을 들고 길 떠날 채비를 했지만 뺑덕어미는 노자를 주지 않았습니다. 신봉사는 할 수 없이 터덜터덜 걸어서 궁궐까지 갔습니다. 심청은 전국에서 모여든 봉사들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잔치 마지막 날까지 아버지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심청은 아버지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겼을 거라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들어가게 해주시오. 걸어오느라 늦은 것이니 제발 들어가게 해주시오. 심청은 단번에 아버지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버선발로 달려나왔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아버지의 딸 청이에요. 심청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정말 내 딸이냐? 내 딸 청이냐? 신봉사는 놀랍고 반가운 마음에 두 눈을 번쩍 떴습니다. 옳거니 맞구나. 내 딸 청이가 맞구나. 신봉사는 그토록 그리워하던 딸을 부둥켜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12. 백일홍. 옛날 어느 평화로운 바닷가 마을에 무시무시한 이무기가 나타났습니다. 이무기는 고깃배를 부수고 사람들을 잡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용왕님께 빌었지만 이무기는 계속 나타나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마침내 마을 사람들은 이무기를 달래기 위해 해마다 아름다운 처녀를 제물로 바치기로 했습니다. 올해는 연홍이를 제물로 바친다면서? 남의 일 같지가 않네. 연홍이는 마을에서 착하고 예쁘기로 소문난 처녀였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연홍이가 제물이 된다는 소문을 듣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연홍아, 어떡하니? 너를 제물로 바치고 내가 어떻게 산단 말이냐? 흑흑. 연홍이와 어머니는 서로 얼싸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연홍이를 남몰래 사랑하던 젊은이가 이무기를 잡아오겠다고 담대히 말하였습니다. 제가 대신 바다에 나가 이무기와 싸우겠습니다. 싸워서 이기면 배에 흰 돛을 달 것이고 지면 붉은 돛을 달 것입니다. 혹시 오래 걸릴지도 모르지만 100일 안에는 반드시 이무기를 무찌르고 돌아오겠습니다. 젊은이는 씩씩하게 바다 한가운데로 나갔습니다. 배를 타고 넓은 바다 위를 여기저기 다녔지만 이무기는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하늘이 어두컴컴해지고 비바람이 불더니 큰 괴성을 지르며 이무기가 나타났습니다. 젊은이는 온 힘을 다해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무기가 쓰러질 때까지 큰 창으로 이무기의 머리를 힘껏 내리쳐 무찔렀습니다. 연홍이는 날마다 젊은이를 그리워하며 바닷가에 나왔습니다. 용왕님, 부디 도련님이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세요. 연홍이가 날마다 바닷가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쌓았던 작은 돌멩이는 어느덧 100개가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 붉은 돛을 단 배가 오고 있었습니다. 연홍이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슬픔을 견디지 못해 그
그만 바다에 풍덩 몸을 던지고 말았습니다. 붉은 도출담배가 가까이 오자 이무기를 물리친 젊은이가 보였습니다. 돛에 물든 것은 이무기를 무찌를 때 묻은 피였습니다. 연홍 아가씨, 이무기를 무찌르고 돌아왔습니다. 바닷가에 도착한 젊은이는 기쁜 마음으로 연홍이를 찾았지만 연홍이는 이미 숨을 거두었습니다. 젊은이는 햇볕 잘 드는 곳에 연홍이를 묻으면서 목 놓아 울었습니다. 얼마 후 연홍이의 무덤가에 붉은 꽃이 피어났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꽃은 100일 동안만 피어 있다가 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꽃을 백일홍이라고 부르게 되었답니다. 13. 흥부와 놀부. 옛날 옛적 어느 시골 마을에 가난하지만 착한 흥부와 욕심 많기로 소문난 부자 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흥부와 놀부는 형제였는데 어느 날 심술쟁이 놀부가 흥부의 식구가 너무 많아 먹을 양식이 모자란다며 내쫓았습니다. 흥부는 식구들을 이끌고 허름한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엄마, 어제부터 굶었더니 배고파요. 하얀 쌀밥 한 번 배불리 먹으면 소원이 없겠어요. 흥부의 아내는 배고파 우는 아이들을 달래보았지만 당장 죽을 끓여 먹을 쌀 한 톨 없었습니다. 여보, 이러다 우리 식구 모두 굶어 죽겠어요. 흥부는 굶주린 가족들을 위해 놀부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형님,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 굶고 있어요. 제발 도와. 흥부의 말이 채 끝나기가 무섭게 놀부의 아내가 밥주걱을 들고 나와 흥부의 뺨을 철썩 때렸습니다. 밥풀을 붙인 채 한쪽 볼이 벌겋게 된 흥부가 터덜터덜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아버지, 커다란 구렁이가 새끼 제비들을 괴롭혀요. 마당에 있는 늙은 나무를 보니 구덩이 한 마리가 새끼 제비들을 잡아먹으려고 입을 쩍 벌리고 있었습니다. 놀란 흥부는 얼른 긴 작대기를 휘둘러 간신히 구렁이를 쫓았는데 그만 새끼 제비 한 마리가 바닥에 떨어져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어서 약초를 바르고 헝겊으로 꽁꽁 싸매주자. 흥분의 가족들은 새끼제비를 정성껏 돌봐주고 하늘로 날려보냈습니다. 이듬해 봄, 어른제비가 된 새끼제비가 흥분의 마당으로 날아와 반갑다고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제비는 흥분의 식구들의 머리 위를 한 바퀴 돌더니 박씨를 떨어뜨리고 가버렸습니다. 박씨는 땅에 심자마자 싹을 틔우고 무럭무럭 자라 어느새 주렁주렁 박이 열렸습니다. 어서 박을 타서 배불리 먹어보자. 흥분의 식구들이 신이 나서 박을 타자 박 속에서 금은 보하며 으리으리한 집, 비단옷이 철철 넘쳐 흘러나왔습니다. 부자가 된 흥부의 소식을 들은 놀부도 제비 다리를 부러뜨려 얻은 박씨를 신자 둥글둥글한 박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놀부의 박 속에서는 도깨비 방망이를 든 도깨비, 무시무시한 괴물과 귀신들이 튀어나와 놀부의 모든 재산을 가져가 버렸답니다.